이 강의에서는 다른 분야의 중화학 공업화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한국의 공업화가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와 다른 점은 경공업에 머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중화학 공업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빠른 중화학 공업화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요 증가에 기인하는 바도 있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국가의 산업 정책도 큰 역할을 미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부의 중화학 공업 정책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체제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이은 베트남 전쟁은 체제의 대립이 심각한 당시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한 대리 전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는 미국 등 외국 군대가 개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였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제의 대립에 의한 국제 정치적 긴장 상황과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응으로 박정희 정부는 1972년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고 1973년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합니다.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공업을 6대 전략업종으로 집중 육성하여 1981년까지 1인당 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중화학 공업화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합니다. 사실 이러한 중화학 공업화 또는 경제 발전 정책은 권력의 집중이 심한 다른 나라의 독재 정권에서도 발견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획이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1977년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합니다. 대부분의 정부의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장밋빛 계획에 기초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한 중화학 공업화는 한국의 산업 구조와 생활 수준을 크게 변모시켰습니다. 1970년과 1985년을 비교하면 1인당 GDP는 253달러에서 2242달러로 수출은 8억 3,500만 달러에서 302억 8,3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공업 비중이 46%에서 62%로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공업 비중은 13%에서 48%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경제학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며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20세기에 가장 특이하고 신비로운 사건 중의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2242달러는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선진국들의 1인당 GDP가 10,000달러 정도였고 중국이나 인도의 1인당 GDP를
300달러 정도로 계산하는 추정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53달러에서 2242달러로 변화한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1인당 GDP가 너무 낮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인당 GDP가 300달러라는 것은 사실 하루에 1달러 정도로 생활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는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많은 경제활동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거래되거나 자급자족의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 농부가 재배한 감자를 상인에게 팔고 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구매하여 소비하는 과정이 모두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당 GDP를 측정하는 것에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부가 재배한 감자를 스스로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들이 GDP에 측정되지 않아 개발도상국의 GDP는 실제보다 더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1970년에 253달러였던 것에도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1인당 GDP가 1970년과 1985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300달러 수준을 쉽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추정치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253달러에서 2242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빠른 발전은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했던 중화학 공업화와 궤도를 같이 합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국가가 소유한 은행을 통해 중화학 분야 수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집단이 성장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6개 분야는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분야인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대기업이 한국에 생겨납니다. 전자 분야에서는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기계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철강 분야는 포스코로 이름을 바꾼 포항제철이 전 세계 철강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조선 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LG화학이 유명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분야에서도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꽤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바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1970년대 말 외채 누적과
과잉 투자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도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에 가난을 극복한 것과는 별개로 과잉 투자 문제가 성장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1979년 막을 내린 뒤 1980년대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엔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국제 금리가 하락하여 중화학 공업 부문은 보다 탄탄하게 성장하고 수출의 주역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원자재 가격과 원화 가치 그리고 국제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더하면 우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재료비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자원이 부족해 많은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화 가치가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 수출하는 한국 제품의 가격이 외국에서 저렴해지는 효과를 가져와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리의 하락은 외국에서 자금을 많이 빌려온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져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생산비는 줄어들고 수출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도 적게 내니 수출 기업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의 한국 경제는 중화학 공업화의 기반이 낮은 원자재 가격, 원화 가치의 상대적 하락, 그리고 낮은 국제 금리와 결합하여 수출 중심으로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루어진 수출 주도형 공업화와 중화학 공업화는 한국 경제에 빠른 성장을 가져옵니다. 공업화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체제 경쟁 하에서 국가의 강력한 경제 정책과 수출 시장을 개척한 민간 기업가들의 협력을 통해 1980년대에도 지속적인 중화학 공업 분야 수출 중심의 고도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에 있어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1인당 GDP는 1970년 253달러에서 1985년 2242달러로 크게 증가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과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쳤고 수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집중적 지원 정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LG화학과 같은 재벌이라는 한국형 대기업 집단을 형성시킵니다.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는 중복 투자와 외채 부담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1980년대에 낮은 원자재 가격과 원화 가치의 상대적 하락, 그리고 낮은 국제금리와 결합하여 중화학 공업 분야 수출 중심의 고도 성장을 이루어냅니다.